왜 왔어요? 오랜만에 부동산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됐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왜 세금을 규제를 안 하고 대출만 규제를 한 건지, 그리고 DSR 3단계는 뭔지. 네.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처음부터 부동산을 규제를 할 때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후보자 시절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는 예전에 맨 처음에는 뭐 부동산 투기고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이제 후보자 시절에. 그래서 부동산을 이걸 내가 규제한다고 해서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흐름대로 놔두고 정부에서 하는 역할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저도 요번에 보니까 그 대변인하고 기재부하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는 최대 6억까지 뭐 이렇게 규제가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대변인은 자기네 정책 아니다. 팩트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냈는지는 너도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누가 냈던 간에 일단 시행이 됐다는 거야.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겠지. 근데 왜 그러니까 딱 6억이라고 딱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 아파트 집값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10억에서 이제 13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10억에서 13억을 하려고 하면은 대출을 받으면 60%, 70%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책 대출로 가면 뭐 80%가 나오네 막 이랬잖아. 근데 어쨌든 60%, 70%라고 하면은 10억이면은 6억이잖아요, 대충. 그러면은 그 정도의 선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막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거 나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6억에 대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르겠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집을 사는데 6억씩 대출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에는 내가 6억 최대로 받았다고 쳤을 때 4% 이자를 적용을 하면은 월 200 정도를 내야 돼. 어떤 전문가분께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해서 10억짜리를 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높은 데는 80%, 적은 데는 뭐 그거보다 낮게 돼 있지만 평균이 한 63에서 6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그럼 대략 60%라고 했을 때 10억짜리 전세가 6억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 필요해? 4억 필요하죠. 내가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이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어서 갭 투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작 진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현금 6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4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소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됐다니까? 왜냐면 전세 끼고 하면 되니까. 와,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네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노림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상급지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올라가는 게 막혔어. 그럼 그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살 사람이 없네?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막았고 두 번째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해. 근데 수도권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천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 말고 여기는 거의 뭐 서울이지 뭐 하는 데 말고 그 좀 더 내려오면 수원부터 용인, 동탄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밑에 지역으로 윗지방도 있지만 밑에 지역 그리고 뭐 거기든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평택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 규제 자체가 이쪽에는 좀 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 좀 되게 좀 이렇게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드는 생각이고, 미분양된 물건들은 미분양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뭐 굉장히 비싸던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려 나간다라고 우리가 다 흔히 얘기하잖아. 근데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은 다 팔려. 어떻게든 팔려 나가. 이게 비싸도 팔려 나가. 입지가 깡패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정책을 세운 것 자체가
저 부분도 저것도 다 소화를 해야 되고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미분양된 것들도 어차피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어차피 돈이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급하지가 않아. 이게 저는 이 정책을 보고 그때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소위 말하는 소시민들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형성이 될 때까지 이제 힘든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 있는 지역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잖아요. 뭐 GTX, 뭐 A, C, 뭐 B, 뭐 이런 것 좀 막 그런 것들 광학혈통항부터 해서 뭐 도로 깔고 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평택엔 브레인시티가 있고 오산은 뭐 운남길 뭐 그런 게 있고 또 용인도 그런 뭐 이렇게 기흥 쪽에 뭐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여기들이 이제 인프라가 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것들 분양가가 얼마예요? 아, 오리고? 최대 내가 6억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준다잖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경기도나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야 거기가 살아나는 거잖아.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벌려 나가야지. 너무 서울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은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겠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6억이라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DSR 3단계야. 주택 관련된 대출도 있을 거고 차 관련된 대출도 있을 거고 내가 생활 관련된 대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야. 이거 전체를 다 봐서 너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DSR이 몇 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까지. DSR 3단계를 적용받지 않은 옛날 물건들 빨리 돈 대출을 받아야 된다. 급하게 이제 움직이신 분들이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지.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 거는 주택만 아니지. 집뿐만 아니라 전체다. 아. 그래서 DSR 3단계를 적용을 안 받는 이제 그러한 물건들을 찾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뭐 이제 기사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피스텔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에 지금 주택에만 그게 되니까 그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대출이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이 맡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자 대출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난 이거는 이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인가 하고 뭐 올해까지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예대마진이 최고를 찍었네 뭐 몇 조를 벌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럼 나라에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 지금 나라에서 금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야 예대마진 너네 뭐야 너네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은 그걸 하는 이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하겠어? 잠깐 스톱해야지. 잠깐 눈치 좀 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뭐 오피셜이 아니라 이제 카더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에는 일부러 지금 은행권에서 자기네가 이제 너무 많은 이런 예대 마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익이 생기니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우리 적당히 좀 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런 소문들이 들리잖아. 이런 소문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그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느낌? 아무튼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현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때문에 집을 사라. 대출 받고 살 거면 이거 다 지켜. 이거 다 지키기 싫어? 그러면 현금 주고 사던가 사지 말던가. 그냥 둘 중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금 주고 다 사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고 대출을 안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찾아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집값을 좀 내려줄 테니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그때 사라. 그런 분위기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건 대책이 너무 좋았다, 잘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날벼락이다 이런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양날의 검처럼 호가 있고 부가 있잖아. 호불호가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서울을 지금 안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러니까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보셨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동의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를 스탑을 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지금 돈이 있어. 근데 입지가 좋아. 그러면 그냥 그때 하는 거야. 입지가 좋으면 입지 보고 가야 돼. 무조건. 네, 무조건 입지야.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브랜드 상관없고 입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브랜드와 입지를 두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나는 입지라고 봐. 아, 브랜드보다는. 이 입지가 좋으면은 월세든 전세든 어쨌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 결국에는 부동산도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고 뭐가 되는 거지. 그게 없는데 브랜드가 좋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치면 지금 그러면 수도권 쪽이잖아요. 네. 수도권도 이제 굉장히 커요. 서울, 경기를 거의 수도권으로 묶어버리니까. 서울에 지금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좀 서울이랑 좀 떨어진 경기도권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서울이지 무조건. 무조건 서울. 무조건 서울이지. 돈이 없으면 이제 내가 재야지.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좀 10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가 고를 수 있어. 아,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고를 수가 있어. 6억만 대출 받아도 충분한데? 아, 그렇죠. 충분한데? 지금 개발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평택이나 오산이나 뭐 이런 용인에 이런 아니 뭐 삼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쪽에 보면은 이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결국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가격이 또 오르겠지. 근데 그게 결국엔 내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뭐 피디님하고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결국엔 내가 시간을 녹여가지고 그 녹인 시간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부동산이다. 그러니까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시기가 언제인 거지 없어지진 않으니까 올라가잖아. 어쨌든 우상향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타이밍이 어떠한 정책이냐 어떤 거에 따라서 정말 이게 달라지다 보니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야. 천년만년 한 정당에서 계속 권력을 잡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그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 예전에 보수에 서서 민주에 팔아라.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왜 그러겠어. 그러면 이번에 정책으로 봤을 때는 복중의 아버지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집값은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품이 좀 빠지겠다. 조금은 빠질 것 같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10억에 샀어. 근데 이게 7억이 됐어. 근데 15억이 됐어. 그러면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억이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론을 봤을 때는 나는 번 거잖아, 번 거는. 그치, 5억을 딴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야, 그럼 현금인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딱 맞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피디님하고 영상을 찍을 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파란 쪽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사셔야 뭐 지금 파란색이 됐을 때 뭔가 이게 보수에 사서 진보에 팔아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라. 아니면 다른 물건들 뭐 주택의 대체제들을 한번 찾아봐라.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근데 요즘 오피스텔 기회도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전용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잘 나오더라고. 오피스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그냥 그 기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오피스텔이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번에 나온 이런 대책들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조금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보였을 때 그러면 이번 정책은 괜찮다. 난 괜찮다고 봐.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DSR 3단계가 이제 됐으니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DSR 3단계를 적용을 안 받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거면 DSR 3단계를 적용이 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서울은 어쨌든 투자가 항상 뭐 옳다라고 보는 거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는 입지를 보고 들어가셔라. 어차피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댓글을 많이 다실 수도 달지 마세요. 반박시 당신 반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히 계십시오.